이 남자의 이름은 강한빛. 짓궂은 여신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55번이나 죽음을 맞이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항상 환생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심지어 군대도 여러 번 다녀와야 했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시청자들과 대담한 내기를 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독설도 서슴지 않는다. NPC를 폭행하고 다른 플레이어를 속이며 항상 그의 게이 친구와 어울려 다닌다. 그는 어떻게든 게임의 허점을 파고들어 포럼에 모두가 떠들어댈 만큼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인 에픽 스킬을 얻어내고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NPC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어머니가 인터넷 랜선을 뽑아 강제로 게임에서 로그아웃 당하자 시청자들은 여느 때처럼 그를 조롱한다. 엄마 때문에 오라를 잃고 있잖아. 그가 다시 접속했을 때 채팅창은 이미 에픽 스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로 난리가 나 있었다. 그의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려 한다. 당연히 이 게임 뒤에도 숨겨진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거야. 죽음으로부터 그 세계를 구하라는 임무는 여신이 선택받은 자에게 내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싸움이 끝난 듯 했지만 모두가 사라진 뒤였다. 바닥 곳곳에는 붉은 액체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소년의 눈빛에는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다. 오직 조금만 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은 채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둔다. 강한 빛의 회기, 비니, 환생 횟수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는 이미 55번째에 달한 이 끝없는 굴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마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의 굴레가 시작될 터였다. 그 순간 여신은 한빛에게 이번 시도는 꽤 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환생으로 방식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소녀는 이미 그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난 상태였다. 무표정한 얼굴의 그 존재는 사실 그를 이 끔찍한 곳으로 납치해온 여신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여신은 그를 납치한 뒤 다른 세계로 던져 넣으며 어떤 공항을 찾아 위험에서 구하라고 했었다. 그렇게 이 끔찍한 죽음의 무한지옥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는 그 단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하나의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화가 폭발한 한빛은 여신에게 그딴 건 당신이 직접 가서 찾으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건 세계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그녀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년의 따가운 한근을 들은 여신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논평한다. 어쨌든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어찌됐든 한빛이 그곳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즉시 치유되었으니까. 하지만 끔찍했던 기억들은 고스란히 남아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축적된 트라우마는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여신은 다시 한번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도 되냐고 묻는다. 이번에도 그녀는 소년의 대답에 담긴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대답한다. 그러다 갑자기 농담이라며 말을 바꿔 한빛을 꽤나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 대가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권리를 얻었다. 비록 여러 번 실패하긴 했지만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여신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소녀는 아직 물어볼 게 많다며 그녀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한빛은 여신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 대가로 거대한 힘을 보상받을 것이었고 그녀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몹시 기대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한빛은 출근한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다. 숙취로 인해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가 현실 세계로 돌아온 지도 벌써 18개월이 지나 있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회귀를 반복한 탓에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이 그를 납치한 건 군 입대 전날이었고 그렇게 18개월이 흘러 그는 바로 어제 전역을 한 상태였다. 그 생각만 하면 한빛은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전생에서 군복무를 했던 것까지 전부 합치면 이번이 벌써 6번째 군대였던 것이다. 여신 덕분에 한빛은 현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온갖 고초를 겪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한참을 쉬며 한탄하던 그는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마음먹는다. 휴대폰을 확인한 한빛은 친구가 또다시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너무 피 끓는 청춘 같은 짓을 하기엔 자긴 이미 너무 늙었다고 답장한다. 그 답장을 본 친구는 일련의 장난스러운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지만 군대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을 도와준 그 녀석에게 한빛은 내심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녀석은 오늘은 줄 선물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 말에 소녀는 대체 무슨 선물일지 꽤나 호기심이 생겨 녀석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한다. 조현우는 한빛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군대에서는 4개월이나 선임이었다. 이미 아이스크림 가게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격렬한 활동 후의 체력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한빛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선물이었고
아직까지 그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결국 없었다. 한빛은 이 모든 게 거짓말일 뿐이라 생각하며 자리를 뜨려 테이블에서 일어선다. 친구가 그를 멈춰 세우고는 손에 레벨리 카드를 든 채 레코드 프로젝트라는 게임을 언급한다. 이 선물만 있으면 VR 장비를 얻어 집에서도 엄청난 동기화율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그 가격은 무려 5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빛에게는 완전 공짜였다. 하지만 소녀는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며 그 선물을 거절하려는 듯 보였다. 돈을 버는 것이 한빛의 최우선 순위였고 게임 따위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다. 놀고 즐기는 것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었기에 그의 당면 과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한빛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연우는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저 게임을 즐기기만 해도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한빛은 무의미한 장난을 멈추고 더 집중하며 친구에게 사과한다. 연우의 말에 따르면 RP의 개발사는 아주 유명한 팀이었으며 설립자 마이클 웰튼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고 한다. 게임을 최초로 클리어한 플레이어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경쟁에 불을 지펴 가상화폐의 가치를 폭등시켰다. 게다가 실제로 게임 클리어에 도움이 되는 공략집들은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심지어 거대 기업들조차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전담팀을 꾸릴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솔로 플레이어들에게 아예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즐긴 설득 끝에 한빛은 열의에 찬 친구와 함께 이 대장정에 뛰어들기로 동의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결심한다.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한빛은 그곳에 모인 엄청난 인파에 압도당하고 만다. 가장 먼저 그들은 초보자용 가이드북을 사야 했다. 주인공은 이 분야에 대해 꽤나 무지했고 RP는 초보자에게 결코 자비롭지 않은 게임이었다. 그런 이유로 모험가 A라는 플레이어가 초보자 가이드를 작성했는데 이는 게임의 초반 단계에서 꽤 유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 선임의 격려에 힘입어 한빛은 책을 사기로 하지만 먼저 내용을 훑어보기로 한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에 깜짝 놀란다. 바로 그 순간 여신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의 다음 행보가 몹시 기대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번 임무 역시 10중 8구 그놈의 공항을 찾아내는 것일 터였다. 한빛은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여신이 왜 자신을 놔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소년을 그 지옥에서 풀어주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이다. 책을 든 채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한빛을 친구가 부른다. 한빛은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우가 소위 팀제로라 불리는 곳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는지 묻고 싶었다. 누가 이 그룹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CEO가 홀로 모든 대외 업무를 처리했고 직원 수조차 기밀사항이었다. 한빛은 이 점을 매우 수상하게 여겼고 심지어 이 사실들을 여신과 연관짓기까지 했다. 그의 감에 따르면 그녀가 자신을 보냈던 세계는 결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생명을 앗아갔을 때의 그 끔찍한 감각은 온몸으로 느껴진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 삶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던 절망감이 아직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에 한빛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을지 모를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이어서 한빛은 친구에게 그 부적이 달린 액세서리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는다. 연우는 당일 배송된다고 대답하며 앱을 몇 개 다운로드해야 하니 주인공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완전히 구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빛은 무조건 그 책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우는 그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한다. 장비들을 생각하며 한빛은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고만 말한다. 집에 도착한 주인공은 마침내 상자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엄청나게 비싼 비디오 게임기가 들어있었다. 상당히 기대에 부푼 한빛은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는 기기를 테스트해보기로 한다. 모든 첨단 장비들을 착용한 후 한빛은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침대에 눕는다. 갑자기 여러 개의 창이 나타나고 소녀는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설정창이 나타나지 않자 한빛은 이 모든 게 그저 버그일 뿐이라 생각하며 시뮬레이터를 재시작하기로 한다. 시스템 버튼을 클릭하자 기분 나쁜 오류 메시지들이 여러 개 나타나며 게임이 실행된다. 갑자기 한빛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항구 도시 에들린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곳에 있는 창문을 발견한 주인공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 다가간다. 그러고는 자신이 마지막 회기 때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자 여신의 숨겨진 메시지라도 되는 듯 손이 붉게 물들었고 그것은 아마도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 것이다. 갑자기 한 플레이어의 메시지가 담긴 패널이 나타난다. 그제야 한빛은 그것이 친구의 유저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내 로퍼가 나타나고 주인공은 파트너를 알아본다.
한빛은 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실수였다고 답한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바로 주인공의 유저명이었다. 자신의 캐릭터 정보를 연 그는 닉네임이 블랙드래곤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 로퍼는 이 유치하고 당혹스러운 닉네임을 보고 크게 폭소한다. 한빛이 선택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생체 정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었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저 바보가 이 상황을 비웃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즉시 알림을 확인하러 가기로 한다. 로퍼가 게임 내장 녹화기를 사용해 그의 게임 플레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금발머리인 로퍼가 진행을 맡고 한빛은 게임만 하면 방송이 대박났을 때 수익의 최대 60%를 가져갈 수 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로퍼는 그저 친구가 이 과정을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로퍼는 생방송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한다. 그 창에서 사람들은 블랙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심하게 조롱하며 그 유저를 완전히 깎아내렸다. 그들은 한빛을 짜증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지만 그의 친구는 그저 지금은 돈 버는 데만 집중하길 원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악플러들에게 신경 끄기로 하고 게임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그는 세 가지 스킬을 선택해야 했고 여러 번의 회귀에서 마스터했던 능력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반면에 로퍼는 시스템의 선택을 볼 생각에 꽤나 신나 있었다. 한빛이 카드를 클릭하자 거대한 빛의 섬광이 그곳을 뒤덮는다. 그 후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몇 초 동안 그것을 멍하니 응시한다. 호기심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 채팅창에 댓글을 멈추지 않는 동안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정보를 응시했고 특히 로퍼와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엄청난 운을 믿지 못하며 핵을 쓴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아무도 한빛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건 본인조차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어리둥절한 그는 심지어 자신의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한다.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로퍼는 그 스킬이 히든 스킬이며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한다. 방금 일어난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금발인 로퍼 외에는 아무도 그 전례 없는 아이콘들을 믿지 않았다. 로퍼가 팔로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환호하는 동안 한빛은 시작으로 충분할 만한 몇 가지 스킬들을 알아본다. 그는 그것들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자신이 알던 세계와 이곳의 차이점을 알아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게 분명 그 여신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가장 기본적인 불꽃 마법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로퍼에게 어디서 퀘스트를 받아야 할지 묻는다. 친구가 마법 스킬을 선택하려는 것을 본 로퍼는 조금 걱정스러워한다. 그 순간 채팅창에서는 소년의 어리석은 결정을 비판하고 있었고 이는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로퍼에 따르면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도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마법은 다른 스킬에 비해 마스터하기 어려운 스킬이었다. 게다가 플레이어가 숙련도를 최대로 올리면 작은 별이 나타나지만 그 전까지는 누적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빛은 이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법은 가장 어려웠고 좋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스승 선택에 대해 묻는 한빛의 말에 친구는 조금 당황한다. 후보자로서 주인공은 누군가 자신에게 마법을 가르쳐줄 거라 생각했다.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눈치챈 로퍼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거만한 교관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을 겪었었기에 주인공은 곧 이 방식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빛이 중앙상점으로 가자고 친구를 부르자 그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로퍼는 어리둥절해한다. 그곳에서 훌리오라는 사기꾼 상인에게 불꽃몬 마법을 살 수 있었다. 책이 필요한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한빛은 물건을 팔 때마다 사기를 치는 그 사기꾼을 믿지 않았다. 주인공이 기겁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낀 한 시청자가 후원을 하고 로퍼는 아주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빛 역시 그 후원으로 500원을 벌었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며 꽤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어쨌든 게임의 그 단계에서 고작 1000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든 환영이었고 한빛은 자기 친구의 목숨이 그 돈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농담까지 한다. 마침내 그들은 불꽃 마법을 얻기 위해 훌리오에게 가기로 결정한다. 주인공을 부른 후 로퍼는 그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다. 그러자 한빛은 마법 스승을 찾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터널에서 아츠블랄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그는 로퍼에게 조언을 구했고 로퍼는 그저 꼬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조언을 해준다. 정보에 따르면 이 소녀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플레이어들의 돈을 훔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퀘스트 NPC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은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츠블랄에게 가보기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한 채팅창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주인공은 생각에 잠긴다. 결국 그는 마음을 바꿔 사람들이 제안한 길을 따라 훌리오에게 가기로 한다.
자신들이 소년을 설득했다는 사실에 채팅창은 열광하고 한빛은 그들의 새롭고 당혹스러운 도전을 받아들인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동하기로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택한 지름길에 대해 의심을 받는다. 로퍼는 그저 본능에 따라 길을 걷고 있는 친구를 믿는 눈치였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이 훌리오라는 작자를 발견하자 한빛은 두 주먹을 꽉 쥔다. 그 순간 끔찍한 기억들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NPC들에 대해 묻자 한빛은 상황이 꽤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주인공은 경노한 듯 곧장 상점 안으로 돌진한다. 상점 주인은 아주 순진한 척하며 손님을 맞이하지만 즉시 그에게 제압당해 구린 거래에 대해 추궁당한다. 상점 문가에서 로퍼는 블랙드래곤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훌리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놔달라고 애원했다. 이 소동 끝에 소녀는 마침내 그를 놔준다. 그리하여 상인은 사과할 기회를 얻으며 최근 마지막 책을 팔았지만 부탁을 들어주면 다른 상점을 추천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훌리오가 한눈을 판 사이 도둑이 상점에 들어왔었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이는 아츠블랏이라는 라이벌 상인의 짓 같았고 그녀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다. 주인공의 새로운 퀘스트는 도난당한 돈주머니를 되찾고 범인을 잡는 것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츠블랏은 그의 진정한 멘토였지만 첫 번째 플레이에서 그녀와 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었다. 조작된 증거와 매수된 병사들 때문에 절도 혐의에 맞선 어떠한 변호도 소용이 없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한빛은 마법서를 얻게 되고 그 도둑은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상점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아츠블랏이 지게 될 것이었다. 훌리오는 주인공이 제안을 수락하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훌리오를 지나쳐 상품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갑자기 한빛이 상점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훌리오와 로퍼는 절망에 빠진다. 그러고는 돈주머니를 집어들고 사기꾼에게 입닥치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 녀석이 강도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퀘스트는 사기꾼 훌리오를 체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보상은 금화 500리 되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을 깨달은 상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주인공에게 당장 상점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시청자들은 그 반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한빛은 그 거짓말쟁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발차기를 날려버린다.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상당히 화가 난 병사가 상점으로 들어온다. 신이 재생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악을 쓰며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사기꾼의 모습이 보인다. 이로써 한빛은 게임과 평행 세계의 차이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 시절에는 뇌물을 먹은 경비병들과 피 튀기게 싸운 뒤 믿을 만한 자에게 훌리오를 직접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시스템 패널이 떠오르며 아즈벨의 자파점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퀘스트가 해제된다는 알림이 울린다. 한빛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지만 로퍼는 흥분으로 한껏 들든 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보라며 그를 다그치고 있었다. 이내 주인공은 아끼는 동생에게 적당히 둘러댈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지어내기로 결심한다. 한빛은 이 퀘스트의 전개가 어느 판타지 소설과 너무나도 흡사해 과감히 위험을 감수했다고 둘러댄다. 다행히 로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군 복무 시절 친한 형인 그가 늘 입에 달고 살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익명의 시청자가 10,000원을 후원하자 금발머리의 로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 날뛴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부신 추리력을 뽐낸 파트너를 열렬히 치켜세우고 덕분에 시청자들도 그를 향한 비난을 멈춘다. 한빛에게 인터넷 방송이란 정신이 쏙 빠질 만큼 미친 경험이었기에 그는 그저 달콤한 열매만 챙기고 복잡한 일은 전부 로퍼에게 떠넘기고 싶을 뿐이었다. 마침내 상점에 도착한 금발 청년은 아즈벨이 생각보다 훨씬 발이 넓은 NPC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에게 억울하게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멸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빛의 기억 속 그녀는 한없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아득히 먼 옛날 주인공은 이 앳된 아가씨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조르곤 했었다. 그녀는 특유의 다정함으로 그 볼품없는 게으름뱅이에게 상점의 잔심부름을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내어주었다. 겉으로는 퉁명스러운 말투를 쏘아붙였지만 아즈스트벨의 내면에는 소년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소년에게 책 한 권을 툭 건네며 출세하고 싶다면 마법을 공부해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비극적이게도 아즈벨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으나 소년을 결코 원망하지 않은 채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쥐새끼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참혹하게 불타 죽고 말았고 주인공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아프고도 소중한 기억으로 깊이 새겨졌다. 이런 쓰라린 추억들에 잠겨 상념에 빠져있던 한빛은 마침내 굳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상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상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왠지 모를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녀의 얼굴과 마주한다. 그를 발견한 그녀는 이 외진 곳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알고 나온 거냐며 날선 질문을 던진다.
한빛은 자신이 갓 시작한 초보자일 뿐이며 오직 당신에게 마법을 배우기 위해 이 먼 길을 달려왔다고 대답한다. 아즈벨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일을 가르칠 의무 따윈 없다며 차갑게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 아슬아슬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한빛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난관을 돌파할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의 소년이 세간에 떠도는 바로 그 흑염룡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한빛은 그녀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려 했던 악질 사기꾼 훌리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다. 아즈벨 역시 그놈이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소년의 활약 덕분에 그 끔찍하고 골치 아픈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주인공 역시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을 끔찍이도 혐오했기에 그녀의 따뜻한 감사가 내심 뿌듯하게 다가온다. 리오는 상판떼기만 봐도 사기꾼이라는 견적이 딱 나오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이내 아즈벨이 다시 마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본론을 돌리려 하지만 한빛은 재빠르게 그녀의 말을 끊고 끼어든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그녀에게 지금 치료제를 찾고 있는 중이냐고 돌직구를 날린다. 그녀의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고 그 애처로운 사정을 눈치챘던 그는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한빛의 태도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고 실제로 그는 의학에 관해서라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자 아즈벨은 눈동자가 푸르게 변하며 끔찍한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는 그 저주받은 병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다급히 묻는다. 계속하게도 주인공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선뜻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한빛은 눈앞에 이 가여운 소녀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에게 처절하게 속아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스스로를 전문가라 칭하던 그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엉터리 진단으로 순진한 소녀를 기만하며 그녀의 금쪽 같은 시간과 돈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가 이내 무참히 짓밟히는 잔혹한 굴레를 수없이 겪어온 뒤였다. 한빛은 이런 증상에 싸구려 회복 물약 따위는 전혀 듣지 않으며 환자 역시 끔찍한 고통 탓에 식욕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진단에 아즈벨의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한빛은 그 끔찍한 병에 이름조차 없지만 자신만은 완벽하게 치료할 비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러자 아즈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어떤 보상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애원한다. 주인공의 수중에는 그 병을 뿌리 뽑을 완벽한 영약이 있었기에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오직 그녀의 굳건한 신뢰뿐이었다. 마침내 에들린에서 완벽한 영약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퀘스트의 막이 화려하게 오른다. 로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기였다. 확정 에픽 보상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무심한 형은 에픽이 대체 뭔지조차 몰랐다. 게임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초보자 형을 위해 금발의 동생은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그는 레벨과 희귀도가 하나로 결합된 개념이라 보면 이해하기 쉬웠고 비록 1레벨 마법서라 할지라도 이 랭크에 따라 그 파괴력은 천지 차이로 벌어졌다. 이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형은 마법 가이드서가 실전에서 뿜어내는 위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형이 자신이 굴러다니던 그 지옥 같은 이면 세계에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 따위 없었다고 회상하는 사이 로퍼는 대체 그 영약을 어떻게 찾아낼 작정이냐고 캐묻는다. 이에 주인공은 그 전설적인 에피 등급의 위력을 똑똑히 확인하려면 그 약을 자신의 몸에 직접 투여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마침내 그 영약이 숨겨진 목적지를 입 밖으로 꺼내려는 찰나 한빛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에 휩싸인다. 화면 너머의 로퍼는 돌발 상황에 혼비백산하여 형을 미친 듯이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 끔찍한 고통의 원흉은 다름 아닌 그의 등짝을 후려친 어머니 때문이었고 그는 허망하게 그 자리에서 로그아웃되어 친구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사라진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등짝의 쓰라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던 참이었다고 뻔뻔하게 태연한 척을 한다. 어머니는 찰나의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대낮부터 문을 걸어 잠갔다는 괘씸죄로 다 큰 아들의 등짝을 자비 없이 스매싱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한빛은 연우 녀석이 제대 선물로 준 기기를 그저 잠깐 테스트해본 것뿐이라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는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의 꼴사나운 변명을 듣고 그게 다 그저 게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요새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대는 탓에 VR 게임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저 게임에 너무 빠져 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긴다. 한시름 돋은 그는 내일부터 뼈 빠지게 인턴 생활을 시작해야 하니 남는 자투리 시간에만 얌전히 게임을 하겠다고 맹세한다. 아들이 벌써 인턴직을 구해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어머니는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말하냐며 기쁨과 원망이 섞인 손길로 그의 등짝을 연거푸 후려친다. 아니 배 밖으로 나온 한빛은 어머니의 매운 손맛을 피지컬로 가볍게 막아내고는 능글맞게 그녀를 약올린다. 그 대가로 그는 피할 새도 없이 얼굴에 풀스윙 따기를 정통으로 얻어맞고 만다.
제대한 피 같은 자식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돈벌이에 나서는 걸 반길 부모는 없었고 어머니의 그 서글픈 분노는 너무나도 정당했다. 한빛은 학교에 복학하는 순간 끔찍한 졸업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해 경력을 쌓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한다. 빌어먹을 회사가 성도에 박혀있는 탓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지옥을 맛봐야 했고 어머니는 금쪽 같은 아들이 아침밥마저 거르고 일터로 내몰리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철없는 아들이 간식으로 파르페를 주워 먹었다고 실언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분노 게이지는 한계치를 돌파했고 그는 폭풍 같은 등짝 스매싱을 피하기 위해 불이 나게 방으로 피신한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다시 게임의 세계로 빠져들기 위해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당장 내일부터 지옥 같은 출근길에 올라야 했기에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다. 이제 한빛은 스스로의 처지가 참으로 안쓰럽게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홍고팀의 일개 사원인 김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숨겨진 퀘스트에 관한 반응들을 읽어내려가며 도저히 이 사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유저들의 미친 속도에 경악하던 그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의 스트리머 로퍼였다. 곧이어 그는 중2병 넘치는 흑염룡이라는 녀석이 이 방송인과 파티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 한심하고 오글거리는 이름에서 잼민이 냄새가 진동한다며 대놓고 비웃는다. 어찌됐다든 그는 이 터무니없는 사태의 진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게임 속에서는 혼자 남겨진 로퍼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폭주하는 시청자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파티원인 형이 현실 세계에서 자비 없는 어머니의 갱킹에 당해 로그아웃 당했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어떻게든 포장해보려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었다. 그 순간 금발의 로퍼는 방송 시청자 수가 문자 그대로 미친 듯이 폭동을 일으키며 수직 상승하는 것을 발견한다. 빠져들어온 시청자들이 다음 콘텐츠를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는 동안 그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로퍼는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신들의 방송에 대한 글이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으며 떡상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시 후 형으로부터 오늘은 이만 자야 해서 게임에 복귀하지 못하지만 대신 대박 꿀팁을 하나 남겨두겠다는 메시지가 날아온다. 로퍼가 즉시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채팅창에 뿌리자 기다리다 지친 불쌍한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흑염룡이 남긴 전원에 따르면 아즈벨 퀘스트를 발동시킬 핵심 아이템은 다름 아닌 폭탄 슬라임에게서 얻을 수 있으며 만약 로퍼가 그것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층 더 파격적이고 특별한 정보를 풀겠다는 것이었다. 대망의 다음날 한빛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을 지옥 같은 인턴 생활의 무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다. 그는 긴장감에 짓눌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끊임없이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윽고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 같은 사무실에 발을 들인 그는 쭈뼛거리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려 애쓴다. 곧이어 고집스러워 보이는 늙은 꼰대 하나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바빠 죽겠는데 신입이나 보냈다며 당장 인사팀을 향해 쌍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눈치나 보던 불쌍한 말단 직원 이민호에게 당장 이 쓸모없는 인턴놈을 회의실로 치워버리라고 짜증스레 지시한다. 그 불쌍한 직원은 찌든 야근으로 반쯤 썩어 들어간 극도로 피곤한 표정을 한 채 망설임 없이 신입을 챙기기 위해 다가온다. 한빛은 그곳에 가방을 던져두고 선배의 뒤를 졸졸 따라가 자신의 허름한 자리를 배정받아야만 했다. 그러고 나서 이민호 선배는 주인공에게 화이트보드나 좀 깨끗이 지워놓으라며 귀찮은 잡일을 던져준다. 그때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등장한 한 남자가 오늘은 왜 너희 둘뿐이냐며 이 멀대 같은 신입은 또 대체 누구냐고 신경질적으로 묻는다. 그 남자가 바로 악명 높은 팀장이었고 사실 이민호 선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인턴의 합류 소식을 수차례 보고한 상태였다. 싹싹하고 성실한 신입의 표본처럼 한빛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쳤지만 오만한 팀장은 콕방귀도 끼지 않은 채 그저 시키는 잡일이나 군말 없이 하라며 윽박지른다. 그리고 시킨 일이나 다 끝나면 그제야 눈치껏 퇴근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빛은 벌써부터 이 썩어빠진 회사의 암담한 미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 살아남아 오랫동안 버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것을 뜯어내 배워야만 한다고 다짐한다. 지옥 같은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게임으로 복귀한 그는 동생에게 자신의 첫 출근길이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다며 한탄을 쏟아낸다. 로퍼는 겉으로는 형의 고충을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듯 몹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빤히 쳐다본다. 그러더니 돌연 발작하듯 소리를 빽지르며 형의 어그로 계획이 완벽하게 먹혀들어 현재 시청자 수가 무려 5,000명을 돌파해버렸다고 환희에 차 포효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에 그는 아즈벨의 퀘스트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 그러자 형은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그 녀석의 상상력을 조롱했고 채팅창은 발아올랐지. 저 주인공은 정문으로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방송 시청자 모두에게 함께 가자고 권해. 로퍼는 자기 친구가 진짜 뉴비인지 의심했지만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지.
형은 그저 자유도가 높은 게임에서는 뭐든 가능해진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갑자기 그들은 큰 말다툼을 벌이는 현장과 마주쳐 게시판에 새 글을 보고 온 유저들이 대부분이었지. 그때 누군가가 선봉대가 도착했다고 소리쳐. 이 무리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로퍼는 선봉대를 보고 친구의 발견이 널리 퍼졌다는 걸 깨닫지만 형은 이들이 누군지조차 몰랐지. 그래서 금발의 로퍼는 랭킹 1만 위까지를 선봉대라고 부른다고 설명해줘. 레벨, 숙련도, 진행도 같은 것들로 랭킹을 결정했거든. 전 세계 3억 명의 유저 중 최상위권이었고 한국인은 단 500명 뿐이었어. 형은 이들이 다른 걸 우선시하느라 마법을 모른다는 사실에 꽤나 놀라워해. 그중 한 명의 등에는 뛰어난 솜씨의 장인이 만든 무기인 금조궁이 매여 있었어. 그 사람들은 아즈벨의 퀘스트를 찾지 못했지만 대부분 기업 소속이었지. 그들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게임을 클리어하며 이 RPG 안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 갑자기 누군가 주인공에게 신뢰한다고 말하며 다가와. 형이 방송에서 약속했던 퀘스트 공략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었어. 그때 한 억지스러운 녀석이 대화에 끼어들어 스트리머를 믿는 그 여자의 말에 반박하지. 우리 말다툼을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형은 그저 제 갈 길을 가려고 등을 돌렸어. 약을 만들려면 낚싯대가 필요했기에 형은 먼저 바다로 가고 싶어 했지. 형이 폭탄 슬라임 이야기만 했었기 때문에 로퍼와 채팅창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갑자기 쿠쿠라는 시청자가 1,000원을 후원하고 채팅창은 이 상황을 조롱했지. 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힌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금세 깨달아. 로퍼는 왜 낚싯대가 필요한지 몰랐고 약이 바다에 있다고만 생각했어. 그 생각은 다소 엉뚱했지만 주인공은 대답을 열어둔 채로 놔두지. 금발의 친구는 심지어 형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며 방송을 끄고 싶다고 징징대기 시작해. 그러자 형은 친구를 안심시키며 7만 골드를 빌려달라고 해. 로퍼는 이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시청자들은 사기라고 생각했지. 위에서 그곳을 지켜보던 형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든 것을 눈치채. 금발 녀석은 여전히 왜 낚싯대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골드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마침내 두 사람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엘드록에게 도착해. 형은 천천히 다가가 그 노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낚싯대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뚱딴지 같은 대답이 돌아왔지. 형은 그 장비에 5만 골드를 내고 싶어 했어. 노인은 망설임 없이 다짜고짜 10만 골드를 요구했지. 형은 이 영감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6만 골드를 불렀어. 그 후 두 사람은 합의를 보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지. 결국 노인은 포기하고 주인공의 교활함에 굴복하고 말아. 그러자 형은 꽤나 신나게 환호했고 노인은 당장 가버리라고 쫓아냈지. 갑자기 로퍼가 형은 천생 스트리머라며 감탄을 내뱉어 형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퀘스트 공략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걸 깨달았다고 했어. 그 말과 함께 금발 친구는 형에게 롤플레잉을 해보라고 제안했지만 형은 영 내키지 않아 했어. 시청자들에게 폭탄 슬라임의 민감도를 보여주다가 로퍼는 그 순간 여러 마리를 터뜨려버렸어. 시청자들은 낚싯대가 어떻게 퀘스트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지. 치밀한 분석을 통해 형은 완벽한 높이를 찾아냈어. 이 낚싯대의 감도는 실제와 좀 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만 했거든. 형이 마침내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금발 친구가 형을 부르며 누군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고 알려줬어. 형은 보시를 나서자마자 여러 팀이 쫓아올 거라고 이미 예상했었기에 화면 설정 창을 빌려달라고 했지. 그는 곧 설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 형은 어릴 적부터 늘 판타지를 좋아했지만 군대에 있을 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는 지루할 때면 신병이 올 때까지 항상 같은 책만 읽곤 했지. 이체할 것 없이 형은 신병에게 다가가 그 소설을 아는지 물어봤어. 그 밖에도 그 신병은 안다고 대답했지. 형은 그 책을 수십 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은 그가 미처 몰랐던 디테일들을 알려줬어. 곧 형은 신병에게 매료되었어. 마치 그 세계 속에 직접 들어간 것 같았거든. 시간이 흘러 그 롤플레잉 게임 광고를 봤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이 녀석과 함께 게임을 한다면 분명 전설적인 경험이 될 거라고 말이야. 갑자기 로퍼가 지금은 자기 화면만 방송에 나가고 있다고 알려줬어. 일단 형은 그들이 오직 슬라임에만 집중하는 척 연기하고 싶었기에 흥룡이 화면을 설정하는 동안 금발 친구는 채팅창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었지. 형 입장에서는 연후의 시점으로만 모든 걸 봐야 하는 게 꽤나 답답했어. 경쟁자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조바심이 났을 거야. 뒤쫓아오는 무리들을 지켜보는 것도 아마 오래가진 않을 터였어. 그때 형은 발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쳐다봤어. 그는 이내 성급하게 튀어나온 조급한 녀석들이 도착했다는 걸 알아챘지. 형은 주저하지 않고 낚싯대를 주며 준비를 마쳤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철면피 같은 녀석들에게 즉시 돌진했어. 형이 영감에게서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낚싯바늘이 특별했기 때문이야. 그건 끝이 아주 미세해서 폭탄 슬라임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바늘 끝에서 가시가 튀어나와서 잡힌 슬라임들을 귀폭시킬 수 있는 통제권을 쥐어주었지.
이 이점을 활용해 형은 적들의 발밑에 폭탄을 던져놓는 데 성공했어. 그 덕분에 리더는 팀 전체에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그는 문득 슬라임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에 뻔뻔한 녀석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어. 로퍼가 몸을 피하려 애쓰는 동안 사방에서 피할 수 없는 연쇄 폭발이 일어났지. 형의 그 기막힌 해결책 덕분에 한동안은 방플러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이제 드디어 진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런 다음 주인공은 색깔이 다른 폭탄 슬라임을 닦아서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 이내 그는 퀘스트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모았다며 기뻐했지. 한 장소에 있는 폭탄 슬라임들이 거의 다 죽으면 남은 개체들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높았는데 그게 바로 좋은 예였어. 그것만으로는 퀘스트를 완료할 수 없었고 형은 그저 친구에게 단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어. 하지만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테고 그들은 아즈벨에게 가야만 했어. 피부서의 직원은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조금 지쳐있는 상태였어. 그는 흑룡이 그저 그런 평범한 유비가 아니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 초보자는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뒤에 자본력이 빵빵한 기업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어. 김 직원은 이 천재적인 녀석이 왜 아무나 하고 어울려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쩌면 선봉대가 찾아낸 것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일지도 몰랐지. 어쨌든 그 직원은 먼저 아즈벨의 퀘스트를 끝내야만 했어. 이 임무 하나만 끝내도 그의 이달 할당량은 채워질 테니까. 하지만 김 직원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어. 그 순간 금발 소녀는 형이 가져온 역겨운 약을 보고 기겁했어. 그 조합물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는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러자 아즈벨은 돈으로 보상해줄 테니 이만 가보라고 말해. 그 후 형은 그녀가 절박해 보인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에 그녀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지. 형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던 거야. 그때 갑자기 형은 숟가락을 그녀의 입에 쑤셔 넣어 억지로 약을 삼키게 만들었어. 그녀가 그 약을 맛보는 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지. 로퍼의 표정에는 친구의 쓰레기 같은 태도에 대한 생각이 이미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 형은 아즈벨에게 역겨운 약을 억지로 삼키게 했고 그녀의 위장은 그걸 도저히 버텨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녀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구토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더니 갑자기 극도로 분노한 채 주인공에게 돌진해. 그의 말에 따르면 밖으로 튀어나온 씨앗이 바로 병의 원인이었어. 아즈벨은 문제의 근원을 토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했지. 그녀 역시 아팠고 형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 사실을 알아챘다. 아즈벨은 해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오랫동안 홀로 앓으며 끙끙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플리오 같은 놈들이 그 병을 빌미로 그녀를 이용해 먹을 가능성도 농후했다.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뻔했다. 아즈벨은 남부에서 자라는 기생 씨앗을 삼켰고 그게 위장에 또아리를 튼 것이다. 그 지역에서 수입된 식재료를 먹다 감염된 게 분명했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오직 폭탄 슬라임뿐이었다. 그렇기에 치료를 위해서는 불량품이라 폭발하지 않는 슬라임이 꼭 필요했다. 폭발성이 사라지면 끈적한 점액과 구토를 유발하는 독성만 남기 때문이다. 이건 진짜 질병이 아니었기에 씨앗을 토해내기만 하면 완치될 수 있었다. 이제 아즈벨이 나았으니 그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을 터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다. 비록 게임 속이라지만 이 소녀가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형은 확신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있었다. 까칠하게 굴지언정 아즈벨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형은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신으로 넘어가며 소녀가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는 모습이 나타난다. 작은 스푼 하나 정도의 약만으로도 노모를 치료하기엔 충분했다. 로파가 마침내 슬라임을 삼키고 효과가 나타나자 아즈벨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했다. 이후 그녀는 어머니의 몸에서 거대한 씨앗들이 빠져나왔다며 소년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이제 아즈벨은 오랜 시간 자신을 속여온 의사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다. 형이 그녀의 미소를 보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고 그녀가 감격에 겨워 고마움을 표하는 동안 채팅창은 그녀의 미모에 열광하며 침을 흘렸다. 로퍼조차 그 회복에 감동받아 울컥하는 사이 형은 패널을 응시했다. 아즈벨과 그녀의 어머니가 두 소년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보상을 하는 게 마땅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들이 그토록 찾던 마법서를 건넸고 형은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했다. 로퍼는 그 물건에 매료되었지만 주인공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며 벌써 다음 퀘스트를 향한 열의를 불태운다. 그때 돌연 아즈벨이 소년들에게 줄 선물이 더 있다고 알린다. 그러더니 묵직한 금화 주머니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평소보다 훨씬 두둑한 보상에 로퍼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한다. 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최초 클리어 보상이 주어질 차례였다. 이로써 골드 지급량이 최대 한도로 조정되었다. 게다가 추가 능력치 포인트와 경험치까지 쏟아져 들어왔다. 심지어 플레이어들에게 무려 5레벨업이라는 보상까지 주어졌다. 그리고 아즈벨의 마법서가 영웅 등급에서 유니크 등급으로 수직 상승한다. 형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눈부시게 빛나는 그 물건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주인공은 그저 아즈벨이 행복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건만 최초 클리어라는 문구를 보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고
아마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터였다. 로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꿈에도 몰랐다. 그는 소위 말하는 최초 클리어 보상에 혀를 되두르며 감탄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시청자들을 향해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한다. 형조차 이 상황을 몰랐기에 로퍼는 일단 흥분한 시청자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채팅창이 미친 듯한 속도로 올라가 글씨조차 읽을 수 없었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아즈벨이 주인공에게 또 무언가를 건넨다. 또다시 이어진 선물 공세에 그는 몸둘 바를 모른 채 우쭐해진다. 형이 아즈벨을 최초로 도운 공로로 또 다른 업적을 잠금 해제한 것이다. 그 종이 쪼가리는 소년에게 무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대장장이 소개장이었다. 아즈벨은 그들에게 멀쩡한 방어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던 거다. 형의 말에 따르면 그 지독한 악취는 슬라임에서 나는 것이었고 소년은 억지로 그 끔찍한 걸 삼켜야만 했다. 마침내 아즈벨은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언제든 소년들을 돕겠다고 나선다. 이제 두 사람에게 딱히 정해진 목표는 없었고 오픈월드인 만큼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에들린에서 시작하는 건 모두가 똑같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았다. 하지만 유저들은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자는 제안 후 로퍼는 형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금발머리인 그는 자신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꼬박 5시간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게임 내에선 성별 변경도 가능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곤 했다. 그제야 형은 이 듀오의 다음 목적지를 오롯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그 순간 무척이나 낯익은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한 시청자가 5만 원을 후원하며 아즈벨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였다. 로퍼는 즉각 환희에 차올라 후원자인 리스펙테이스트에게 감사 인사를 쏟아냈다. 수익은 정확히 반씩 나누기로 했기에 각각 2만 5천 원을 벌어들인 셈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이 첫 번째 후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액의 후원 딜레이를 촉발시켰다. 그중엔 무려 10만 원짜리 후원도 있었고 금발머리의 눈은 그 엄청난 액수에 번쩍거렸다. 시청자 수 역시 미친 듯이 폭증해 라이브 방송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들었다. 단순히 퀘스트 하나를 클리어했을 뿐인데 수천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든 것이다. 형은 약간 쑥스러운 듯 덤덤히 후원에 감사할 뿐이었지만 로퍼는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모든 후원금을 합치니 대략 50만 원에 달했고 그중 절반인 50%가 주인공의 몫이었다. 갑자기 금발머리가 우스꽝스러운 감사 댄스를 추기 시작해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다. 그저 퀘스트 하나 깼을 뿐인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이 기세대로라면 형은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거다. 언젠가 여신이 그에게 시간과 현실의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오직 아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그렇기에 그는 기필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군중들이 안달이 나자 로퍼는 서둘러 친구에게 마법서를 써보라고 재촉한다. 마침내 형이 부적을 열기 시작했고 이내 정보 패널에 파이어볼 공격 스킬이 떠오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싱거운 획득 과정이라 거의 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로퍼는 이 상황에 희열을 느끼며 형조차 느끼지 못한 짜릿한 감각에 휩싸였다. 하지만 돌연 주인공이 한 박자 늦게 자신 역시 그 감각을 느꼈다고 말한다. 마치 이 세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투영하듯 그가 말 그대로 마법을 뼛속 깊이 흡수한 듯했다. 이로써 형은 그곳에 존재하는 실존 캐릭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닫는다. 난데없이 로퍼가 소년에게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장 마법을 써보라고 소리친다. 첫 번째 타겟은 그의 바로 앞에 놓인 바위였다. 형은 손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짧은 한숨을 내쉰 뒤 그가 파이어볼의 힘을 방출하자 일대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 모든 걸 경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로퍼는 이게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1랭크라지만 이건 형이 스킬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괴력이었다. 그때 주인공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두 눈을 부릅뜬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효과가 해금된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기시감에 사로잡힌 소녀는 잠시 동안 기묘한 착시현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형의 얼굴은 순수한 경악으로 물들었고 이내 55회차 기록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패널이 눈앞에 떠오른다. 핵심 키워드와 함께 소녀는 이내 순수한 분노로 이를 뿌듯 깔았다. 그 빌어먹을 여신이 이 일에 개입한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형은 그 미친 여자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읽고 그의 친구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친다. 어차피 주인공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봤자 로퍼가 이해할 리 만무했다. 그래서 형은 대충 얼버무리며 친구에게도 스킬을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권한다. 금발머리는 잔뜩 신나서 방방 뛰었지만 정작 주인공은 그저 호기심이 일었을 뿐이었다. 앙소림 없이 정신을 집중한 로퍼가 마침내 장엄한 파이어볼을 시전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처참한 꼴에 금발머리는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쳤다. 단숨에 유니크 랭크를 찍어버린 친구와는 달리
그에게 마법 숙련도를 올리는 노가다는 끔찍하게 어려운 일이었다. 루퍼는 이 불공평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고 반면 형은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뽐내며 으스댔다. 다들 유니크 랭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숙련도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뻔했다. 그러자 형은 로퍼가 마법에 대해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클릭 한 번으로 마법을 쓸 수는 없었고 그건 훌리오 마도서의 문제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다. 영창과 만화 관리를 계산해야 했고 랭크 차이가 전부는 아니었다. 마법은 아주 유용하다는 게 증명되었지만 홍은 그것을 주력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로퍼는 친구에게 전날 캐릭터를 만든 게 맞냐고 묻는다. 그 사이 채팅창은 주인공의 결정을 조롱하고 있었다. 메시지가 너무 많아지자 화가 난 홍은 시청자들과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한다. 로퍼는 그를 진정시키려 친구의 입을 틀어막으려 애쓴다. 갑자기 두 사람에게 꽤 큰 후원금이 터지고 탱탱했던 긴장감이 멈춘다. 그야말로 금융치료 덕분에 두 사람은 순식간에 진정한다. 오늘 너무나도 사랑했던 홍의 분노는 마법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는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다며 채팅창에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싶냐고 묻는다. 홍이 그곳에 발을 들인 건 꽤 오랜만이었고 우선 스킬을 몇 개 얻어야 했기에 메인 퀘스트를 플랜 A로 따르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이윽고 두 친구는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언제나 로퍼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곧 사냥꾼 라이히노가 새로운 손님들의 기척을 알아챈다. 지체 없이 홍은 활 쏘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그에게 알린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거칠게 도끼를 내려놓으며 꼬맹이가 배짱 좀 두둑하게 챙겨왔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당돌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라이히노의 시험 퀘스트를 통과하려면 홍은 최소 점수에 도달해야 했고 성공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망설임 없이 소녀는 스승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는 규칙을 확인해준다. 시험이 걱정된 로퍼는 미리 민첩의 스탯을 좀 투자하라고 제안한다. 그럼에도 홍은 아주 자신만만했고 첫 화살을 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첩성이 부족해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꽤 유용한 감을 잡았다. 로퍼는 친구에게 맡겨두고 참견을 멈춘 채 다음 시도에 집중한다. 두 번째 시도에서 홍은 높은 점수를 얻고 친구를 경악하게 만든다. 매 시도마다 보여주는 소년의 예측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수도 없이 만점을 기록하며 그는 순식간에 시험 통과에 필요한 점수에 도달한다. 고작 2레벨 장비로는 불가능해야 마땅한 업적을 홍이 이루어낸 순간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녀는 걸맞은 상대를 원하며 꽤나 지루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이 인조를 발견하고는 바보들이라고 부른다. 로퍼는 걸으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그 모습은 친구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끌 듯이 기뻐서 자신의 감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었다. 그건 정말 놀라웠고 로퍼는 홍이 예전에 활을 쏴본 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금발머리 사내는 이 속도라면 금방 부자가 될 거라며 꽤나 열광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그는 채팅창 시청자들과 내기를 걸었고 주인공이 활에 그런 재능이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로퍼는 앞으로도 친구와 가끔씩 이런 일들을 더 하고 싶어 했고 망설임 없이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다. 홍은 그를 데려가 검수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 활동에 필수적인 스피드 스킬을 먼저 얻어야 했다. 하지만 로퍼는 이 스킬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주인공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다. 그 NPC의 이름은 니아였고 스킬을 얻기 위한 퀘스트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은 그녀의 스킬을 기피했다. 로퍼는 이렇게 자신만만한 친구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때 하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NPC에게 바짝 다가간다. 그러고는 그녀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여자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소년의 동전 주머니를 훔치고는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벌린다. 그러고는 가르쳐주는데 5,000 골드의 수강료가 필요하다고 통보한다. 리아는 형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에 깜짝 놀란다. 수많은 회기를 거치는 동안 그 여자는 이미 많은 것을 훔쳐갔기에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편이었다. 소녀는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굳이 분명히 했고 자기를 잡아보라며 도발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형은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제한 시간 안에 도망친 스승을 찾아야만 했다. 그 퀘스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꼬맹이는 무려 5번의 각기 다른 시도가 필요할 터였다. 그동안에는 다른 퀘스트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다. 로퍼는 형이 리아를 잡을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소년의 결의는 확고했다. 도움이 필요했던 그는 타겟과 혈연 관계인 아츠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거짓말을 하며 소녀는 자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형이도 그 핑계 덕분에 금발의 친구는 그를 돕기로 동의한다. 그녀들은 자매였고 하임은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또다시 로퍼에게 거짓말을 한다. 채팅창은 이 모든 걸 의심하지만 주인공은 영리하게 그들을 설득하려 든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주의력 부족과 잘못된 태도가 진실을 가렸다는 것이다. 그 후 하임은 말싸움을 멈추고 친구와 함께 리아를 찾으러 나선다. 그 사이 소녀는 귀여운 고양이와 놀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퀘스트를 포기했으며 절대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언니가 현장에 나타났고 그 일행의 등장에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만다. 리아는 아츠벨의 일행을 보고 식은땀까지 흘린다. 그녀는 소년의 성과를 무효로 만들려 했지만 이 퀘스트에서는 무슨 짓이든 허용된다고 말한 건 그녀 자신이었다. 아츠벨이 도둑질 좀 그만하라고 이미 충고했던 터라 동생을 불러 대화를 나눈다. 금발의 언니는 결국 체포라도 당해야 정신을 차릴 이 꼬마 도둑을 혼낸다. 동생을 꾸짖은 후 아츠벨은 일이 끝나면 상점으로 오라고 말한다. 리아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고 하임은 친구에게 감사를 표한다. 주인공은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고 약속은 지켜야 했기에 리아는 그에게 퀘스트 보상을 건넨다. 보상은 임무 완료 시간에 비례해서 주어졌고 그 덕에 하임은 또 다른 유니크 등급의 스킬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소녀는 두 번 다시 주인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며 자리를 떠난다. 갑자기 기진맥진한 로포가 도착해 마침내 친구를 찾았다며 환호한다. 그는 그렇게 발품을 판 결과가 또 하나의 유니크 등급 아이템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임은 드디어 검수를 배울 시간이라고 확인시켜준다. 그 책은 소모품이었는데 주인공은 이런 시스템에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하임이 왜 스피드 스킬을 배우기로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소녀는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재빨리 가벼운 전력 질주를 예로 보여준다. 비록 로퍼에게는 RP 내에서 그 스킬의 효과가 거의 체감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에게는 유니크 등급조차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하임은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주인공이 검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기에 로퍼는 자신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든 가르쳐주겠다고 우긴다. 그러자 하임은 채팅창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로퍼는 꽤나 머쓱해진다. 가이드북 때문인지 얀을 비롯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비슷한 성장 트리를 따르고 있는 듯했다. 그동안 훌리오의 사기 행각 때문에 아츠벨과의 상호작용이 막혀서 아무도 그녀의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었다. 보통이라면 금발의 그녀는 끌려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리아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임이 이 굴레를 깼다는 건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는 분명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RP를 클리어할 수 있을 터였다. 그 여신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하임은 그 은둔자 검사가 엄청나게 먼 곳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검수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문객이 찾아왔음을 알아챈 그 남자는 그저 오싹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고 그 기세에 로퍼는 겁에 질리고 만다. 마시던 술을 다 비운 후 검사 발데르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곧바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을 휘두르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바로 뒤에 있는 수련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검수를 배우러 온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다. 망설임 없이 홍은 철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대신 목검을 준다. 보통 사람들이 퀘스트의 2단계를 모두 완료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잔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실패하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로퍼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NPC들이 플레이어를 죽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자 홍이 퀘스트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두고 채팅창에서 내기가 시작된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걸리자 로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이 임무에 무려 80만 원이 걸렸다는 사실을 재빨리 친구에게 알린다. 주인공은 즉시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집중한다. 목검을 휘두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발두르는 초보 검사들에게 대단한 실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검이 가장 다루기 쉬운 무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발두르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었죠. 그는 그저 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원했을 뿐입니다. 잠시 소년을 응시하던 그는 손을 들며 이제 충분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했다는 것을 깨달은 한빛의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집니다. 갑자기 발두르와의 결투에서 승리하라는 퀘스트 창이 떠오르며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로퍼는 아직 퀘스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진 것을 본 한 시청자가 더불어 나식 내기를 제안합니다. 한빛은 친구에게 정말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묻습니다. 주인공이 적의 공격을 4번 막아내면 2배의 금액을 얻게 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현실에서 로퍼와 함께 번지점프를 해야 했습니다. 소년의 현재 숙련도로는 그것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했던 로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갑자기 한빛이 그에게 몹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주인공은 점프할 일은 없을 거라며 친구를 안심시키고 그냥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닉네임 검신이 퀘스트 보상에 100만 원을 얹으며 그들의 우정을 칭찬합니다. 한빛은 게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발두르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지체 없이 두 사람은 검을 꽉 쥐고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발두르의 무기를 감싼 오라가 번쩍이고 마침내 그가 주인공을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한빛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긴장합니다. 소녀는 상대의 첫 번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들어올립니다. 그 순간 로퍼와 시청자들은 발두르의 맹렬한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공격을 막아내려는 한빛의 엄청난 노력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훌륭하게도 그는 그것을 버텨냅니다. 발두르는 소년의 발놀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든 한빛은 다음 타격을 기다리며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두르가 돌진해오고 소년은 다시 한번 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때 주인공은 장비의 동기화율 때문에 자신의 움직임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민첩성을 전술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발두르는 소년의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는 것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침착함 때문이거나 그가 처한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빛은 극도로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발두르는 소년이 자신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며 이 싸움을 빨리 끝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한빛은 다시 한번 덩치 큰 사내를 조롱하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일격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적을 막아내느라 너무나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로퍼는 왜 이렇게 단순한 검술 퀘스트가 이토록 어려운지 의아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그는 치명적이었을 일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채팅창에서는 전투의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두르는 주인공이 예상보다 오래 버티자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빛을 향해 다시 한번 돌진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년이 또다시 그의 공격을 막아내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빛은 적의 움직임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고 둘은 물러서서 잠시 서로를 응시합니다. 이로 인해 소년은 숨을 고르며 일격이 얼마나 더 위험해지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두르의 사악한 오라와 작은 소년의 의지력이 격돌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덩치 큰 사내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검이 점점 약해지더니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발두르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지 못하는 듯 했고 바닥에 주저앉은 소년은 그의 공격을 4번 연속으로 막아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순간 한빛은 퀘스트를 완료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기에 채팅창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결투는 목검이 부러지면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승자는 없었지만 한빛은 로퍼가 방송을 종료하고 정산을 마친 후 보상을 받을 생각에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발머리의 로퍼는 소년을 등쳐먹지 않고 제대로 입금해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갑자기 로퍼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한빛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쓰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그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로퍼는 퀘스트로 얻은 모든 돈이 고스란히 흑룡에게 갈 것이라고 하곤 합니다. 그가 순수한 신체 능력만으로 이 퀘스트들을 완료했기 때문이었죠. 이 덕분에 그는 번지점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합니다. 그 말을 믿은 녀석을 보며 채팅창은 그저 장난이었다며 그를 놀려댑니다. 갑자기 한 시청자가 소년이 검을 더 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10만 원을 후원합니다. 곧 한빛은 뒤를 돌아보며 발두르의 기척을 눈치챕니다. 그 남자는 몹시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발두르는 아마도 이런 애송이에게 움직임을 잃힌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빛이 결투가 정말로 끝난 건지 묻습니다. 발두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 사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두르가 상대를 위한 보상을 들고 돌아옵니다. 이제 한빛은 훌륭하게 연마된 4가지 스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내 그가 받은 모든 보상과 유니크한 능력이 표시된 정보창이 나타납니다. 채팅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한 시청자는 개인 교습을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한빛이 친구를 끌어당기며 아직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 리액션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체 없이 로퍼는 팔로워들에게 교습을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즉시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한빛은 발두르를 부르며 보상 중에 무언가 빠진 것 같다고 묻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발두르는 자신의 스승이 에들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소년이 우연히 스승을 찾게 된다면 그 물건을 그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스승님은 필시 주인공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했죠. 발두르에 따르면 스승은 바람이 모이는 곳에 있었고 이는 한빛에게 결정적인 반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미 친구를 불러 함께 도시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발두르가 오늘 할 일이 많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 순간 로퍼는 그 덩치 큰 사내의 스승을 찾아갈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몹시 지쳐 보였던 한빛은 오늘은 이만 접기로 했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데 푹 자두지 않으면 곤란할 테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은 퇴근 직후에는 바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게임을 로그아웃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소녀는 날이 꽤 덥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땀투성이었는데 아마도 검술 퀘스트 내내 지나치게 집중했던 탓일 겁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메시지들이 휴대폰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퍼가 자기 직전에 정상금을 보내겠다는 연락이었죠. 그 후 주인공의 계좌에 입금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금액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쏟아진 후원금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작 10시간 게임을 했을 뿐인데 이 정도라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한빛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방송은 철저히 가벼운 취미로만 남겨둬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자고 자신을 부추기던 친구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이 항상 이렇게 터져줄 거란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것도 좋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잠이 든 소녀는 결국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그녀는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엄청난 금액의 돈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한빛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현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돈이 도박에서 나왔다고 단정지으며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빛은 연우에게서 받은 선물 이야기를 간신히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게임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돈을 조금 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분명 착한 아들이었고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 퇴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하자 한빛이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믿었고 그저 그 일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한빛은 다시는 어머니가 홀로 빚의 무게를 감당하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한빛이 다른 세계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소한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처음 꾸지람을 듣고 분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한빛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사수는 그에게 서류 더미를 건네고 외근을 나갔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에게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에 갑자기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자식은 그에게 체험판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턴인 그에게 마실 것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커피를 사다 드릴지 물어봤다는 이유로 그는 이 무례한 남자를 화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부사수는 팀장에게 호되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듯 공허한 눈빛으로 듣고 있다가 현재 업무량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민호가 이를 가려서 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오만한 태도로 서류를 허공에 집어던졌습니다. 그가 부사수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마침내 한빛이 커피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마치 한빛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 매섭게 노려보았고 직원들을 머저리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며 한빛에게 사과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팀장의 기분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쿨하게 넘겼습니다. 그 무식한 인간이 떠넘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고 부사수로서 앞으로 주인공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사과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빛은 자신이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일과가 끝나고 버스에서 내리자 주인공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연우였고 그는 한빛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겨우 3시간밖에 자지 못한 한빛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당장 카페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빛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대로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생활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그의 유일한 소원은 몇 시간 동안 방송을 켜고 팀장에게 쌍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한빛은 그저 친구가 알려주려던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눈은 지체 없이 방송 후 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네로라 하는 여러 기업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기업에서 제시한 연봉은 무려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우가 보기에는 한빛이 기업 중 한 곳에 골라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죽어도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연우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우가 나쁜 의도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빛은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로 녀석의 머리에 아주 아프게 꿀밤을 먹여주었습니다. 한바탕 얻어맞고 난 후 그는 한빛에게서 자신의 삼촌과 닮은 점을 여러 개 발견합니다. 연우는 단지 한빛이 돈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매우 감사했지만 그 순간 친구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더 투명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로퍼는 RP라는 게임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높은 자유도와 모험을 추구한다는 건 멋진 말이지만 막상 혼자 플레이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한빛은 RP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지켜보며 그 모든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채널 에이전시를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게임과 현실이 결합된 일종의 길드 같은 형태였고 이는 연우가 군대에서 말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한빛의 머릿속에는 아직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녹화본을 업로드해 광고 수익을 얻을 것이며 한빛이 이미 다양한 인기 급상승 콘텐츠로 플랫폼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소년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RP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여정에 함께할 동료들의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연우의 제안이었지만 한빛은 이른바 이 회사라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어 자율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가끔씩 연우의 도움만 받는 구조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후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에 도달합니다. 한빛이 이를 수락한 이유는 친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기회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게임을 클리어하고 그것을 찾아낸다면 자신이 왜 그토록 여러 번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연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인기인의 삶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언가가 소년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그는 급히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해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초조했고 그 모습은 한빛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에들린에서 보았던 황금가지 선발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슈텐이라는 거대 기업 선발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주벨 퀘스트의 보상은 클리어한 플레이어의 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든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독점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이 모든 것을 한빛이 꾸몄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로슈텐, 흥룡, 그리고 로퍼를 향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에게 이미 좋은 보상을 얻었으니 감사할 줄 알라며 꾸짖었습니다. 어느 정도 뻔한 사실이었지만 그는 퀘스트를 먼저 완료한 사람에게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그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슬라임들은 더 이상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흥룡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로슈텐이라는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생각했습니다. 아처를 필두로 플레이어들은 그 회사의 위용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고민한 후 한빛은 연우에게 방송 시작을 조금 미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음료를 마십니다. 그는 책을 펼치고 자신이 찾던 내용을 발견하자 가벼운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게임 세계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어떤 동굴의 위치를 떠올립니다. 예상대로 폭탄 슬라임들이 그곳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고 녀석들이 그렇게 모여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빛이 7레벨 폭탄 슬라임 킹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몬스터는 일반 슬라임들을 끌어들여 흡수한 뒤 몸집을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이 그렇게 많은 슬라임들을 한꺼번에 끌어들인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동굴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던 주인공은 그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몬스터 미끼로 보였고 그 위에는 로슈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회용 아이템은 북부의 한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슈텐은 폭탄 슬라임 킹이 태어난 동굴에 미끼를 설치해 두었고 몬스터의 특성과 부적의 효과가 결합되어 이 모든 난장판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 몬스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았습니다.
주저할 것 없이 한빛은 자신의 파이어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의 힘이 일대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거대한 슬라임은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일련의 혜택을 얻었음을 알립니다. 그 순간 한빛은 대체 얼마나 많은 몬스터들이 이 구역으로 유인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영상은 이미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은 동굴에서 주인공이 녹화한 걸 형이 익명으로 올린 거였죠. 영상에는 폭탄 슬라임을 전멸시키는 장면이 빠져 있었고 당연히 댓글창은 로슈텐을 향한 비난으로 도배됐습니다. 트롬보르는 가이드북에서 발견한 NPC였습니다. 폭탄 슬라임 킹이 있던 동굴을 판 장본인인데 자기 자리를 빼앗겨서 엄청나게 좌절했던 녀석이죠. 몬스터들의 실종과 젠트롬보르의 존재에 대한 추측 덕분에 주인공은 모든 일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가이드북에 그 녀석의 이름은 있는데 동굴에 대한 정보는 쏙 빠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책은 그저 어떤 모험가의 지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진실과 묘하게 어긋나 있어서 정확도는 꽤나 애매했습니다. 마치 가이드북에서 퍼즐 조각 하나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았죠. 그래서 형은 그 모험가의 진짜 정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숙련도 시스템 때문에 다들 마법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죠. 금발머리의 말에 따르면 피나는 노력으로 이 힘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야만 다음 단계의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법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흑염룡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숙련도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해버렸으니까요. 로퍼는 철진한 만우절 장난일 거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형은 애초에 이건 1랭크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로퍼는 어떤 마법이든 마스터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주인공은 상태창을 열어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금발머리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혹시 게임 버그가 아닐까 의심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형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뿐이라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게다가 방송에서는 이 숙련도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꽤 재밌는 걸 보여줄 계획이었고 그 모든 게 로슈텐의 악당들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새로운 방송이 켜지고 로퍼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해명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방송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들은 로슈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날, 흑염룡은 발두르의 스승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아가 또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꼬마 아가씨, 정말이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네요. 아주벨의 하소연에 형은 어린 소녀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하며 그녀를 다독여줍니다. 언젠가는 싸우지 않고 다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질문을 받은 주인공은 다음 마법 스킬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단 한 번의 요청만으로 아주벨의 허락을 받아내며 채팅창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그는 지체 없이 두 번째 마법서를 주인공에게 건넵니다. 드디어 정보창이 떠오르며 다음 퀘스트와 보상 내역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책을 손에 쥐자 형은 창밖에서 시선을 두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전사들이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며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인공은 마침내 마법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부적에서 엄청난 양의 오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패널이 뜨면서 형이 그 순간 얻게 된 다양한 혜택들이 쏟아집니다. 흑염룡이 랭크업을 하고 화염 폭발 스킬까지 배우는 걸 본 로퍼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주벨의 말에 따르면 만약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이프리트 성의 마법 연구소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는 드디어 가게를 나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로슈텐 놈들도 섞여 있어서 로퍼는 살짝 겁을 먹었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떤 녀석이 주인공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은 그 녀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자 형이 그 녀석에게 무서운 표정 좀 풀라며 픽 비웃어줍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랐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죠. 그쯤 되자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서 아주벨에게 마법서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퍼는 혀를 차며 저 자식들 진짜 뻔뻔하다고 한마디 합니다. 탐욕에 찌든 게 너무 뻔히 보였기에 형도 그 말에 동의했죠. 로퍼는 여전히 형이 뭘 보여주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의 말이 이어질수록 혼란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아까 그 이상한 녀석이 사람들을 통제하며 마법서를 동시에 펼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을 세는 순간 모두가 일제히 아이템을 펼칩니다. 형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쇼가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마법서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채팅창조차 이 기괴한 사태가 왜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몰라 난리가 났죠. 다급해진 사람들이 바람 마법으로 불을 꺼보려 했지만 완전히 헛수고였습니다.
한편 가게 전체가 불길을 휩싸인 걸 본 아주벨은 극대노했고 지체 없이 그 멍청이들을 가게 밖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마법서들은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고 이게 바로 형이 말했던 그 빅잼이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퀘스트 보상이 바뀌었다고 소리칩니다. 아무도 새로운 스킬을 배우지 못했는데도 시스템은 보상이 줄어들었다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녀석은 일행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랭커 슈더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혐은 그의 기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이윽고 슈터가 다가와 잠시 대화 좀 하자고 말을 건넵니다.